재능은 선천적 소질과 후천적 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개념이다.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은 이 개념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정의했다. 이번 해설에서는 어휘와 어록, 격언과 속담, 고사와 일화를 통해 재능의 본질과 그 명암을 살핀다. 먼저 동양이 재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렀는지 살펴본다. 중걸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중걸이라 쓴다. 맹자는 중걸제위라는 표현을 남겼는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동양 정치 사상에서 재능은 단순히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사회적 배치의 문제였다. 재능은 그것이 쓰여야 할 자리와 함께 논의되었다. 한서에는 현준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어질고 빼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연현준이라 하여 재주 있는 인재를 불러 모은다는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도 재능은 은거가 아니라 등용의 맥락에 놓인다. 7 발자국을 걷는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 곧 뛰어난 재주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삼국시대 조식이 형 조비의 명을 받아 7 걸음을 걷는 사이에 시를 지어 목숨을 건진 일에서 비롯되었다. 동양은 재능의 빠르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제 서양의 어록들로 넘어간다. 스위스의 사상가 아미엘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남이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쉽게 행하는 것, 그것이 재능이다. 이 정의는 재능을 상대적 기준으로 파악한다. 절대적 능력치가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재능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재능은 고립된 속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성질이다. 같은 아미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재능 있는 인간은 재능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용납하지 않는다. 모든 권위를 조소하고 모든 미신을 우습게 여기고 모든 규율에 반항하고 싶은 기분을 일으킨다. 재능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경향에 대한 분석이다. 탁월함은 자기중거적 태도를 강화한다. 재능 있는 자가 사회와 마찰을 빚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의 수필가 베이컨은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타고난 재능은 자연수와 같아서 학문에 의해 전정할 필요가 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가 제 방향 없이 자라듯 다듬어지지 않는 재능도 방향을 잃는다는 뜻이다. 재능은 원석이며 학문은 그것을 조각하는 도구라는 관점이다. 괴테는 희곡타소에서 이렇게 썼다. 재능은 조용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격은 세상에 거친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재능과 성격의 형성 조건을 대비한 문장이다. 재능은 고독과 집중을 요구하고 성격은 외부와의 충돌을 통해 형성된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토양을 필요로 한다. 괴테는 소설 비렐름 마이스터에서도 재능을 논했다. 하나의 재능을 갖고 하나의 재능을 위해서 태어난 자는 그 속에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생존을 발견한다. 재능의 단일성과 전일성에 대한 발언이다. 여러 방향으로 분산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에 집중된 재능이 온전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프랑스 소설가 플로베르는 재능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오랜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노력의 선물이다. 재능을 선천적 주어짐이 아니라 축적의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노력이 오래 쌓이면 그것이 재능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이 문제를 더 날카롭게 짚었다.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서 재능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타인으로부터 얻어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초대받은 곳에서 의사와 이따금 말을 섞는 것으로 건강해지리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재능은 외부에서 이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내부에서 길러내는 것이다. 타인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과 타인으로부터 재능 자체를 받아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번에는 재능의 위험과 역설을 다룬 목소리들을 모은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 재능이 적은 것보다도 위험하다. 역설적 발언이다. 재능이 많을수록 산만해지고 방향을 잃을 가능성도 커진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할 때 재능은 오히려 장애가 된다. 프랑스의 모럴리스트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한 가지 재능을 가진 어리석은 자처럼 성가신 존재는 없는 법이다.
단일 재능을 가진 자가 그것을 모든 상황에 들이밀 때의 폐해를 가리킨다. 재능 자체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는 함의가 있다. 샹포르는 격언과 반성이라는 저작에서 이렇게 썼다. 너무나 탁월한 성질은 때때로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큰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지 않고 적은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간다. 탁월한 재능과 일상적 사회 사이의 불일치를 시장의 논리로 설명한다. 고액권 지폐가 소액 거래에 쓸모없듯 과도한 재능은 일상의 맥락에서 오히려 소통을 방해한다. 독일 작가 벨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적었다. 재능을 일상 회화 속에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재능의 보존과 집중에 대한 발언이다. 가벼운 대화 속에 그것을 소진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재능이 남지 않는다. 한국 속담도 이 역설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나무에 잘 오르는 놈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놈 빠져 죽는다. 뛰어난 재능이 오히려 무모함과 방심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다. 재능을 가진 자는 그 재능 때문에 경계를 늦추게 되고 그 빈틈에서 실수가 생긴다. 이번에는 격언과 속담으로 재능의 보편성과 잠재성을 살핀다. 영국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재능이란 인간의 힘 속에 있는 것이다. 원문은 이렇다. Talent is that which is in a man's power. 재능을 초월적 주어짐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가능성으로 본다. 이 격언은 재능의 민주적 해석을 내포한다. 누구에게나 자기 안에 재능의 씨앗이 있다는 전제다. 한국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다. 메밀이 세 모라도 한 모는 쓴다더니 메밀은 세 개의 모를 가지지만 쓰임새는 하나뿐이다. 심통치 않아 보이는 사람도 어느 한때는 요긴하기에 쓰인다는 뜻이다. 재능은 항상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한 국면이 도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종류의 재능도 있다. 동양의 고전 회남자에도 같은 맥락의 문장이 있다. 유아는 이렇게 썼다. 배가 없어져서야 마침내 잘 헤엄치는 것을 본다. 역경에 처해서야 재능이 드러난다는 뜻이다. 평상시에 안전한 조건에서는 잠복해 있다가 절박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능력이 있다. 재능은 위기와 함께 가시화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재능의 발현과 공개성에 대한 시각을 정리한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숨겨진 재능은 이름을 팔지 못한다. 재능은 드러나야 가치를 발휘한다. 내부에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회적 인정과 연결되지 않는다. 이 발언은 재능의 가시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일화를 소개한다. 어떤 사람이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 앞에서 재능도 없으면서 작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흉보자 다이스의 작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에게 재능이 없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일세. 재능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리는 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 아나톨 프랑스는 대중성 자체를 하나의 재능으로 인정했다. 예술적 완성도와 상업적 성공 중 어느 것이 진정한 재능의 증거인가 하는 물음이 이 일화 안에 들어있다. 재능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선천적 소질인가, 노력의 산물인가, 역경이 드러내는 잠재력인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정의는 달랐다. 괴테가 말했듯 재능은 조용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성격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재능의 형성과 성격의 단련은 서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며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온전한 역량이 된다. 동양은 재능이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 했고 플로베르는 그것을 오랜 노력의 선물이라 보았으며 프루스트는 그것을 타인에게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것이라 했다. 성경은 이 모든 통찰이 향하는 근원을 한 문장으로 되묻는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 개신교 신학은 재능을 스스로 만들어낸 소유가 아니라 위로부터 맡겨진 은사로 이해하며 그렇기에 그것은 자기 증거의 도구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이웃을 섬기는 자리에서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본다. 재능은 다듬어져 방향을 얻고 그 방향이 주인을 향할 때
조용함 속의 재능과 파도 속의 성격이 하나의 삶으로 모인다.